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허용응력과 안전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책에 교재 29페이지에 그림 1-19번 그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영광을 이용해서 인장시험을 하면 응력과 변형률 선도를 그릴 수 있는데, 자, 그림 1-19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선도를 그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A 지점을 우리가 비례한도라고 합니다. 자, 비례한도란 응력과 변형률이 직선 비례하는 한계 응력이다. 자, 응력이 가해지면 하중이 가해지면 응력과 변형률이 이렇게 직선적으로 이렇게 비례해서 변화되는 이러한 구간을 우리가 비례한도라고 합니다. 자, B점을 우리가 탄성한도라고 하는데, 탄성한도는 잔류 응력이 존재하지 않는 상한 응력을 우리가 탄성한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탄성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재료를 잡아당겼을 때 변형이 발생되는데, 이때 잡아당기는 힘을 제거하면 그 재료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성질을 우리가 탄성이라고 합니다. 자, 탄성과 반대되는 우리가 성질은 소성이라는 성질이 있는데, 소성은 어떠한 재료의 외부에서 힘을 가했을 때 재료가 변형되는 성질을 우리가 소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탄성한도라고 하는 것은 소성, 그러니까 변형이 발생되지 않고 우리가 힘을 제거했을 때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최대의 한계를 우리가 탄성한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령 우리가 고무줄을 잡아당겼다가 놓으면은 원래 상태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러한 성질을 탄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고무줄을 아주 강한 힘으로 아주 길게 잡아당겼다가 놓으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고 약간의 변형이 되어서 원래의 길이보다 약간 늘어난 상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우리가 소성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탄성한도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변형이 발생되지 않고 완전히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이러한 한도를 탄성한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영광인 경우에는 이러한 비례한도와 탄성한도가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되는 게 아니고 거의 같은 지점에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어서 어떠한 경우는 비례한도나 탄성한도를 같게 이렇게 같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엄밀히 구분을 하면, 자, 비례한도와 탄성한도, 비례한도가 탄성한도 안에 이렇게 위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탄성한도를 더 벗어나서 계속 힘을 가하면 재료가 나중에 이제 항복을 하게 되는데, 응력이 증가하지 않고 변형률의 증가가 시작되는 이러한 지점을 우리가 항복 응력, 항복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항복은 우리가 재료를 인장을 할 때 2번이 발생되는데, 이 2의 항복을 우리가 상항복, 그 다음에 아래의 지점을 우리가 하항복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재료는 인장 하중을 가했을 때 항복을 일으키고 나서도 바로 파괴되는 게 아니고 그보다 더 큰 하중을 받아도 이렇게 버팁니다. 그래서 재료가 최고로 버틸 수 있는 이러한 응력을 우리가 인장 강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인장 강도를 지나게 되면 나중에 서서히 힘을 적게 줘도 나중에 파괴가 되는데, 이러한 파괴되는 지점을 우리가 파괴점 또는 파단점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SS 곡선, 응력과 변형률에 관한 관계는 지난 시간에 알아봤는데, 자, 이러한 응력과 변형률을 선도를 기반으로 해서 오늘 허용응력과 안전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인장시험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탄성 한계 내에서 어느 재료를 실제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응력의 최대값을 우리가 허용응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 이러한 허용응력을 자, 시그마 A라고 표시를 합니다. 자, 이때 허용응력 내에서 실제 사용되는 응력을 우리가 사용응력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용응력을 우리가 시그마 W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탄성 한도, 그 다음에 허용 응력, 그 다음에 사용 응력을 우리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열을 하면, 자, 탄성 한도가 가장 높은 응력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허용 응력, 그 다음에 사용 응력 순으로 이렇게 응력의 크기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재료에 탄성 한도가 있으면 우리가 실제로 그 재료를 이용해서 어떠한 부품을 만들거나 구조물을 만들 때 허용 응력, 이 재료를 사용해야 되는 응력은 탄성 한도보다 더 낮은 값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탄성 한도보다 더 낮은 응력에서 사용하세요 하고 이렇게 허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러한 재료를 사용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응력은 최대한 사용을 하면 이 허용 응력과 같은 값을 사용하든지, 실제로 사용할 때는 이 허용 응력보다 더 안전하게 더 작은 응력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사용 응력은 우리가 탄성 한도보다 더 작고 허용 응력보다 같거나 허용 응력보다 더 작은 값을 사용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재료가 견디는 가장 큰 응력을 우리가 아까 극한 강도라고 했는데, 이러한 응력을 우리가 극한 응력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의 비를 우리가 안전율 또는 안전개수라고 나타내는데, 이 안전개수는 우리가 표시로 S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안전율, 즉 안전개수 S는 우리가 탄성분의 소성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걸 다시 표현하면 허용 응력분의 극한 응력이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시그마 A분의 시그마 U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즉, 자, 수식으로 표시하면 S는 시그마 A분의 시그마 U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자, 허용 응력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면 시그마 A는 그래서 안전율 S분의 시그마 U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0페이지에 표 1-3 안전율을 나타내는 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 자, 각각의 재료들에 따라서 우리가 안전율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일반 구조용 강을 보시면 자, 정하중일 때, 정하중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하중의 종류 중에서 어떠한 시간이 지나도 일정하게 하중이 유지되고 있는 그러한 하중을 우리가 정하중이다.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중이 변동되는 그러한 하중을 우리가 동하중이다. 이렇게 하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러한 동하중에는 반복하중이 있고 교번하중이 있고 충격하중이 있는데, 자, 이러한 하중에 대한 내용은 지난 시간에 배웠으니까 첫 번째 하중 시간에 자료를 첨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하중이 작용하고 있을 때 일반 구조용 강은 자, 안전율을 얼마로 줘야 되느냐, 정하중일 때는 3을 주고, 반복하중에서는 5, 그 다음에 교번하중에서는 8, 그 다음에 충격하중에서는 12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하중에서는 동하중도 반복하중, 교번하중, 충격하중에 따라서 안전율이 좀 더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정하중일 때는 우리가 안전율을 작게 줘도 큰 위험이 없지만, 동하중으로 가면 우리가 안전개수를 더 높게 줘야지 더 안전하게 우리가 구조물이나 부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특히 충격 하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극히 짧은 시간에 어떠한 하중이 작용하는 것을 충격 하중이라고 하는데, 자, 충격 하중은 우리가 정하중에 비해서 최소 2배 이상의 하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율도 정하중에 비해서 훨씬 더 이렇게 높게 책정을 해야지만이 구조적으로 더 안전하게 설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강을 보시면 정하중에서는 안전율을 3.5, 그 다음에 반복하중에서는 5, 그 다음에 교번하중에서는 8, 그 다음에 충격하중에서는 15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철이나 치성금속류, 자,
치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재료가 잘 깨지는 성질, 그러니까 단단한 재료일수록 잘 깨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금속인 경우에는 안전율을 더 크게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하중일 때는 4, 그 다음에 반복의 하중일 때는 6, 그 다음에 교본하중일 때는 10, 그 다음에 충격하중일 때는 15를 이렇게 준다. 자, 여기에서 치성이라고 하는 거는 잘 깨지는 성질, 그 다음에 치성과 반대되는 성질은 우리가 연성이라고 하는데, 연성은 잘 늘어나는 성질. 잘 늘어나는 성질을 가진 금속들은 잘 깨지진 않지만 잘 늘어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이나 영금속, 자, 이러한 것들은 정하중일 때는 5, 그 다음에 반복하중일 때는 6, 그 다음에 교본하중일 때는 10, 그 다음에 충격하중일 때는 15를 안전율을 준다. 자, 목재인 경우에는 정하중일 때 7, 그 다음에 반복하중일 때는 10, 그 다음에 동하중일 때는 15, 충격하중일 때는 20. 자, 석재는 아주 잘 깨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석재는 정하중일 때는 안전율을 15, 그 다음에 반복하중일 때는 25, 아주 큰 안전율을 줘야지만이 우리가 구조물이나 재료로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제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인장 강도가 400MPa의 연강봉에 축 방향으로 30kN의 인장 하중을 줄 때 안전율을 5라 하면 지름은 약 몇 cm로 해야 하는가? 자, 방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시그마 A 허용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율 분의 인장 강도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허용응력이라는 얘기는, 허용응력을 구하는 식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응력을 구하는 식을 배웠는데, 자, 하중을 단면적으로 나눈 값이 응력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중을 단면적으로 나눈 값, 자,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데, 자, 요 식에서 자, 안전율이 자, S가 5고, 자, 인장 강도가 아까 400MPa, 그러니까 400에다가 메가파스칼이면, 자, 메가는 10의 6승이죠. 그래서 자, 10의 6승인데, 자, 여기에서 여기가 30kN이 자 10의 3승이니까 단위를 같게 하기 위해서 10의 3승을 여기다 곱해 줬습니다. 그래서 5분의 400 곱하기 10의 3승은 자 A 단면적, 자 원의 단면적 구하는 식이 4분의 파이 D의 자승이죠. 그래서 4분의 파이 곱하기 D의 자승분의 자 30kN, 그래서 30을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자 이 식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 D는 자 0.0219 미터가 나옵니다. 자, 이 미터를 우리가 몇 센티미터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미터를 센티미터로 나타내려면 자 1m는 100cm니까 자 여기에다가 100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19cm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재료역학에서 이러한 수식을 계산을 하려면 이거는 암산으로는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학용 계산기를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다음 예제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1.8kN의 인장 하중을 받는 연강 원형봉이 인장응력 360MPa를 생기게 하려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원형봉의 지름은 얼마인가? 단 안전율 S는 4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방금 전에 우리 풀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 허용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계수분의 극한강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허용응력을 먼저 구하면 자 여기에서 인장응력, 그러니까 극한강도가 360MPa이니까 360을 자 안전율 4로 나누면 90MPa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자 허용응력 구하는 식이 하중을 단면적으로 나눈 값이니까 요걸 4 단면적
원형 단면의 단면적은 4분의 파이 d의 자승이니까 요 식을 우리가 정리하면 파이 d의 자승분의 4p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걸 d를 우리가 d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면 d는 루트 자 파이 시그마 a 분의 4p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여기에 이제 값들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루트 파이 곱하기 자 시그마가 90메가파스칼이니까 자 90 곱하기 10의 3승 자 여기 킬로뉴턴으로 1.8킬로뉴턴이니까 자 킬로뉴턴으로 단위를 맞춘 겁니다. 그래서 90 곱하기 10의 3승 분의 4 곱하기 1.8 해가지고 자 0.00505 미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걸 밀리미터로 나타내려면 자 1000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소수점 하나 둘 셋 이렇게 이동을 하면 자 5.05mm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응력 집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균일 단면의 형태를 갖는 물체를 인장 또는 압축을 할 때는 응력이 전단면에 균일하게 분포된다고 가정할 수 있지만, 자, 어떠한 노치나 구멍 등과 같이 단면이 급변하는 부품에 하중을 작용하면 그 단면에 나타나는 응력 분포 상태는 일반적으로 불규칙하게 되고, 이 급변하는 부분에서 국부적으로 큰 응력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큰 응력이 일어나는 현상을 응력 집중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책의 32페이지에 나와 있는 1-20 그림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폭이 B이고 두께가 T이고 중앙에 원형 구멍을 가공한 판재에 길이 방향으로 인장하중 P라는 힘을 작용하게 되면 자, 다음과 같은 응력이 발생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공칭 응력 또는 우리가 공칭 응력을 평균 응력이라고 하는데, 자, 이것을 시그마 n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시그마 n은 자, 하중을 단면적으로 나눈 값이라 그랬습니다. 자, 홀이 없는 경우에 이 단면은 우리가 B 곱하기 T 해서 우리가 단면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단면에 D라는 홈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홈을 제외한 나머지 단면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자, 단면적은 자, B-D 가로 닫고 곱하기 T 분의 P다 이렇게 응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시그마 맥스 최대 응력하고 우리가 공칭 응력은 서로 비례하게 되는데, 이때의 비례 상수를 우리가 알파 K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파 K를 응력 집중 계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응력 집중 계수를 넣어서 우리가 시그마 맥스는 자, 알파 K 시그마 N이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응력 집중 계수 알파 K를 우리가 나타내는 식은 알파 K는 자, 시그마 N 분의 시그마 맥스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응력 집중이 발생되면 우리가 어떠한 재료에 응력 집중이 발생되면 거기에 어떤 균열이 발생돼서 우리가 훨씬 더 작은 힘에서도 어떠한 파괴가 일어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구조물이나 재료를 사용할 때 응력 집중이 안 일어나게끔 이렇게 설계를 하는 게 좋지만, 특수한 경우에 어떤 형상이 그러한 형상으로 제작돼야 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응력 집중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보시면 응력 집중의 경감법이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 단면 형상의 변화법. 자, 응력 집중은 단면 형상이 변화하는 부분에서 각 부분의 변형이 서로 구속하기 때문에 생긴 결과이므로 노치의 각도를 크게 하거나 또는 곡률 반지름을 크게 하는 방법. 자, 즉 단면 형상의
변화를 가능한 완만하게 함으로써 응력 집중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판재에 균열이 발생한 경우에는 균열의 양쪽 끝에 구멍을 만듦으로써 균열 산단의 응력 집중을 감소시킬 수 있다. 두 번째, 표면 강화법입니다. 응력 집중이 재료의 표면에 작용하고 있을 때에는 침탄법이나 지라법이나 이러한 표면 열처리를 통해서 재료의 표면을 경화시켜서 응력 집중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열처리에 의한 잔류 응력으로 외력에 의한 응력도 제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자, 세 번째, 응력의 분산법. 하나의 노치보다는 인접한 곳의 노치를 하나 이상 더 가공해주면 응력 집중의 분산 효과로 응력 집중을 감소시킬 수 있다. 자, 이러한 응력 집중 경감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 1-21에 보시면 응력 분포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데, 자, 노치의 어떠한 형상에 따라서 응력 집중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어떠한 노치가 예리하면 예리할수록 그 부분에 응력 집중이 더 커지기 때문에 형상에 따라서 우리가 응력 집중의 크기를 우리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완만하게 하면 우리가 응력 집중을 더 작게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단면 형상에 따라서 응력 분포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예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노치가 있는 둥근 봉이 인장력 P는 10kN을 받고 있다. 노치의 응력 집중 개수 알파가 2.5라면 노치부의 최대 응력은 몇 메가파스칼인가? 자, 시그마 맥스는, 그러니까 최대 인장 강도는, 자, 알파 응력 집중 개수에다가, 자, 공칭 응력을 고방값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공칭 응력 시그마 A는, N은 A분의 P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응력 집중 개수가 2.5라 그랬으니까 2.5 곱하기 단면이, 지름이 지금 요 노치부 가장 작은 부분이 파이가 10mm입니다. 그래서 단면적은 4분의 파이 곱하기 D의 자승이니까 0.01mm. 자, 0.1의 자승. 자, 10mm니까 미터로 나타내면 0.01m가 되겠죠. 그래서 0.01의 자승 분의, 자, 하중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여기가 킬로 뉴턴이니까 메가 뉴턴으로 표시를 하려면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에서, 자, 답을 구하면 318 메가파스칼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자, 예제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폭이 70mm이고 두께가 12mm인 강판의 중앙에 지름 19mm의 구멍이 가공되어 있다. 인장하중 15kN이 작용한다면 응력 집중에 의한 최대 응력은 얼마인가? 단 응력 집중 개수 K는 2.4이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시그마 맥스는 알파 K 곱하기 시그마 N 이렇게 나타냈는데, 자, 요거는 우리가 알파 K를 나타내는 거죠. 응력 집중 개수. 자, 여기는, 자, 그래서 여기 알파 K로 이렇게 표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파 K. 그 다음에 단면적은 우리가, 자, 폭이 B고 두께가 폭이 70이고 그 다음에 두께가 12mm인데 중앙에 19mm의 원이 뚫려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폭이 70mm. 그러면 미터로 나타내면 0.07 이렇게 되고, 자, 구멍이 19mm니까 0.019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D 곱하기 T가
12mm니까 미터로 나타내면 0.012 이렇게 돼서 분해, 자 P가 15 킬로뉴턴이니까 메가로 나타내려면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해서 자 계산기로 누르면 58.8 메가파스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때 항상 요 단위를 통일을 해야 되는데, 자, 이 단위 통일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수업을 마치겠습니다.